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상권과 입지의 이해의 두 번째 시간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투자 수익률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ROI라고 배웠고 ROI는 투자 수익률은 투자와 같은 얘기인데 뭐 건물이나 기계, 유가증권 등을 얘기한다. 투자는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3C를 배웠어요. 3C 자사, 소비자, 경쟁자. 그래서 컴퍼니, 커스터머, 컴페르러 해가지고 3C를 배웠어요. 그래서 자산은 자사의 역량과 자원과 시장 위치, 이미지가 어떤 건지를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소비자는 우리 기업의 고객이 누구인지, 연령과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나이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경쟁자는 경쟁사를 얘기하겠죠. 경쟁사가 자사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들의 어떤 점유하고 있는 시장과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은 어떤 건지, 또한 그 경쟁사가 현재 시장에서의 위치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따져볼 수가 있는 게 3C라고 그랬어요. 자사, 소비자, 경쟁사. 3C와 ROI, 투자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라고 우리가 ROI 약자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3C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방법론들이 있다고 그랬죠.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정성적인 어떤 표현이다. 약간 가치, 숫자가 있으면은 그 숫자를 가치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게 정성적인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량적인 기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숫자로 표시가 할 수 있는 거죠. 숫자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상권과 입지의 이해 연결 부위를 배우도록 하는데, 상권 분석의 목적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상권과 입지가 뭐냐, 그 다음에 뭐 상세권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상권은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도록 해보겠어요. 소비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그 기반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형성하는 곳, 소비자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도시보다도 훨씬 넓은 경제 공간이 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 경제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상권이다. 공간적 넓이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거는 전체의 어떤 도시에서 만들어진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세분화돼서 지역 경제를 형성하는 곳도 된다. 공간적 넓이. 입지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인데, 경제 활동이 어떤 거냐에 따라 입지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또 유통업이냐에 따라서 입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인데, 그 경제 활동이 어떤 것이냐, 종류에 따라 그 입지가 다르게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제조업이다. 그러면 공장 지대에 있어야 되겠고, 유통이다. 그러면 그 물건을 잘 쌓아놓고 배달을 잘 할 수 있는 교통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또 서비스는 사람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의 상권을 끼고 있어야지 서비스업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 뭐 꼭 그 오프라인 상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권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양화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입지를 이제 온라인 상권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권과 입지를 조사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상권과 입지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들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려고 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권과 입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권의 입지를 조사하는 목적은 반드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또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상권하고 입지 분석을 모두 말해가지고 우리는 상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상권과 입지를 조사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냐. 그 목적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건데, 그럼 사업은 왜 하고 성공은 왜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알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하나 하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사업을 왜 하려고 하냐, 그리고 왜 성공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권하고 입지를 배우면서 분석을 한다는 거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경제와 경영, 또 어떤 부동산과 사회 전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분석이 가능하다. 라는 걸 제가 말을 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은 결국은 수익 창출을 한다. 아니면 성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럼 성공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 스마트하게 걸어간다. 배운다. 설립한다. 이게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를 창출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공은 뭐냐? 아주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아를 찾아야 된다. 첫 번째. 내 자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찾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자아를 찾았다면 성공한 분들을 찾아야 되겠죠. 성공한 분들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 성공의 본능은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고, 내 10년 후의 모습, 위치를 생각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통, 희생, 좌절,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실패에도 경험할 수 있지만,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 있기 전에는 실패도 좌절도 있지만, 이런 성공을 향해서 가려면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력을 해야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세련된 이미지, 순화된 언어, 포용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행동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또한 네 번째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실패가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것들을 비관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극복하고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건데, 사실 이런 걸 극복하고 좋은 결과물을 창출해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많지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사로잡힌 것을 빨리 깨버리고 타파하고 이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성공보다 실패가 많으면 좌절을 하게 되고 쓴맛을 보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또 그런 쪽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이고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 근데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또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게 계속 나와 있는 사례와 이론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친다는 게 굉장히 실패와 좌절을 떨친다, 열등감을 떨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걸 빨리 벗어나야만 비로소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빨리 버려라. 다섯 번째는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또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뭐 유전자 DNA가 탁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사고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유전자지만, 사람들은 훈련을 하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되죠. 이것은 바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바로 합리적인 사고가 되겠죠. 사실적 근거를 객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합리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거는 그 기존의 방식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 또한 굉장히 훈련이 되고 연마된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도. 예, 그래서 다섯 번째도 합리적인 사고가 나와 있고, 여섯 번째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긍정적인 마인드죠. 옛날에 그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매사에 조심해라 하는 뜻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면은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결국은 소심하거나 무능하게 비춰진다. 아니, 소심하고 무능해지더라고요. 너무 소심하고 너무 조심하고 너무 배려하고, 이게 오히려 불편으로 작용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결국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 본인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너무 소심하고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고 무능하고 착하게 보인다 그러면 바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바보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남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타심이 나쁜 건 아닌데 본인을 배제한 이타심은 결국 본인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필요 없는 이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중요하지만 굉장히 필요 없는 이타심과 배려심은 오히려 상대와 자신을 망치게 하는 거다. 7번째는 습관이라는 거.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습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과 불행, 그 다음 성공과 어떤 미래에 대한 결과물을 만드는 건 지금의 어떤 습관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행복하다는 생각을 습관처럼 스스로 해야 되고요. 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매일매일 습관처럼 됐다 하더라도 그 습관이 어떨 때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억누르고 참고 하다 보니 습관이 됐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매 순간 나를 위해서 좋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상상을 하면서 매 순간 공부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즐겨라. 그러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겠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낡고 부정적인 습관은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희망찬 습관을 키워나가야 된다. 여러분 모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내용을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세운다.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을 위한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인 습관을 파악을 한다.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수집과 시간 관리, 주변과의 협력, 공통된 이익 추구하는 것이 자기 연마하는 데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정직과 성실은 변치 않는 원칙이다. 공정한 경쟁, 올바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번째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처럼 인생 설계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남을 이해시키기 전에 상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성공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되고요. 상호 존중하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상대할 때 상대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 세상은 혼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윈윈해야 되고 서로 윈윈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더 많이 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심신을 단련해라. 아무리 성공해도 몸과 마음이 피폐해가지고 소진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명상, 운동, 이런 봉사활동,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에 성공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을 하려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사업에 어떤 성공 구성 요소가 있고 목표가 있고요. 미래상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고 상권 분석과 입지를 통틀어 상권 분석이라 한다. 뜻이 기존 사업자, 프랜차이즈, 부동산 개발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개인 창업자 상권 분석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말만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하면요. 경영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죠. 개인 창업이든 뭐
법인이 창업이 되던 프랜차이즈가 됐던 부동산 개발자가 됐던 결국은 창업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창업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창업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일어나고 우수 인재 육성을 하게 되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일어난다 하면 결국은 경제 성장이 되고 국가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창업 효과를 제가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두 번째는 우수인재 육성. 세 번째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 네 번째는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이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창업의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건 분석을 하지만 개인 창업자의 상권 분석과 프랜차이즈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개인 창업자의 상권 분류를 목적을 보겠습니다. 개인 창업자의 상권 분석 목적은 좋은 지역, 좋은 점포, 그 다음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필요해요. 좋은 지역과 좋은 점포. 그리고 상권 분석은 사업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수익률을 높일 목적이다. 수익률을 높일 목적. 좋은 좋은 지역, 좋은 상권으로 가기 위한 거는 결국은 수익률이 높아지기 위해서이다. 수익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다. 목표 수익률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 순이익이 있고요. 투자 금액을 나눠주면은 목표 수익률이 되죠. 그래서 순이익분의 투자 금액으로 나누면 목표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크길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죠. 그게 목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한다라는 게 이 상권 분석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금액은 어떻게 투자 금액과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 예상 이익을 알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한다. 또한 예비 창업자가 상권 분석을 통해서 최종 산출해야 하는 거는 결국 투자 수익률이다. 우리가 투자 수익률은 뭐라고 했죠? 복습을 했죠. 살짝 ROI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들어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될 것들이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다. 투자는 ROI가 이루어지는 게 투자인데 투자는 자산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건물이나 기계나 유가증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 전체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투자 금액가 뭐 건물이나 기계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투자 수익률은 ROI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창업자의 상권 분석 목적을 보면 업종 및 업태 선정. 그래서 이 업태와 객단가에 의해서 업종 및 업태 선정 시 이제 굉장히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업태와 객단가에 의해서 그 변화가 생긴다. 투자 금액,
상권 입지. 수익성이 벌써 이 상권과 입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상권과 입지. 여기에는 이제 권리금, 임차보증금, 임차료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책정을 하게 되고, 그것은 수익과 비용 요소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상권이다, 비싼 상권이다. 비싸야 꼭 좋은 상권은 아니지만 어떤 상권 분석을 하면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그 가격이 고스란히 임차료, 임대료 이런 걸로 이제 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투자액, 매출액, 비용 추정에 의해서 투자 수익률이 산출이 돼요. 절대적 목표가 되고요.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종업원 채용의 편의성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인적 자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이냐, 어느 상권이냐에 따라서 조달이 얼마나 풍부하게, 편리하게 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 사업자의 상권 분석 목적. 두 번째, 기존 사업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사업자는 상권 분석하는 목적이 있죠. 이미 기존 사업자를 하면은 계속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업이 잘 된다 하면은 영업 잘 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는 게 굉장히 큰 목표가 되는 거죠. 기존 사업자들은. 예, 그래서 유지하려면 계속 상권 분석을 해줘야 된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서 기존 사업자의 상권 분석의 목적을 보자 하면은, 영업이 잘 되면은 다행이지만 영업이 부진하다. 그러면 영업 부진 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을 하기 위해서도 상권 분석,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영업 부진이 되는 이유. 그러면 이걸 개선해서 방안을 수립을 해야 기존 사업자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배웠듯이 이것도 일종의 전략과 전술 중에 하나인데,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상권 분석을 하는 거는. 전술을, 디테일한 방안을 수립을 하는 거.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죠. 죽으면 안 되니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이다. 기존에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은 좀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해서 좋은 영업 방안을 수립하는 거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매체가 어떤 건지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상권 분석을 해서 마케팅 방안을 짜보는 거죠. 어떤 마케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고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이 어떤 기업 경영의 마인드인데, 기업 경영 마인드하고 별반 다른 부분이 없다. 그 크기와 규모만 다를 뿐이지, 기업에서 경영하는 기업 경영의 어떤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사업 확장을 할 어떤 욕심이, 포부가 생기게 되겠죠. 그 욕심과 포부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이 없다면 발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로 욕망과 포부, 좋은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회에 악을 끼치는 욕망이 아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욕망, 욕구라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을 하기 위한 성장적인 어떤 분석이 되겠고요. 직원과 고객을 포함한 어떤 이해관계자의 만족. 결국은 창업을 하게 되고 기업이나 아니면 창업한 점포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면은 직원도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고객 만족도 실패하게 되고 또 그 기업의 투자자들도 있겠고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손해만 입힌 거거든요. 이익을 준 게 아니고요. 결국 이익을 가져다 주고 뭔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만이 존립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업이나 창업자들이나.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전쟁터에서 패했다. 패배자가 되면 뭐 회사를 폐쇄, 폐업,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파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과 결과를 끼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 효과 내지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만족도를 주려면 결국 살아남아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어떤 계획을 짜서 주기적으로 상권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권 분석 목적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어느 본점에서 각 점에 창업을 시킨 게 이제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프랜차이즈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맹비나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대신 본사에서 모든 거를 다 공급을 해주거나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점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또 그렇지만 이제 가맹비와 인테리어비를 본점에 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익이 상쇄된다. 이익을 벌었던 그 투자 수익률이 그런 부분에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이익률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또 편리한 점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원 조달을 본점에서 한다던가 직원 교육을 시켜준다던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 알아서 해준다던가 하니까 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덜 들어가지만 또 수익률 부분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쇄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 상권 분석 목적을 보면 크게는 시장 환경 조사, 시장 점유율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출점, 그러니까 새로 출발하는 가맹점에 타당성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새로운 가맹점이 어느 지역의 어느 상권에서 새로운 가맹점을 내겠다 했을 때 타당성 평가를 해줍니다. 괜찮겠다. 앞으로 사업을 하면 수익률이 잘 나오겠다. 어떤 평가를 해주고 준비를 시키는데 조금 뭐랄까 나쁜 예를 봤어요. 제가 가맹점에 뭐 조스 떡볶이라던가 아니면 그 다른 가맹 특정 브랜드 얘기는 하지 않고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대부분의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에서는 일단 출점이 하나라도 돼야 본인들에겐 유리해요. 가맹본부는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을 해주는 게 본부인데, 자리도 좋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본인들은 가맹점을 출발시켜도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는 사업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권이 좋긴 한데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본인들의 아이템과 맞지를 않은 곳에 상권 조사를 했는데 무조건 출점을 시키는 프랜차이점도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가맹비 받고요. 인테리어비 받고 자기네 브랜드 알리게 되니까 그렇게 썩 매출이 올라갈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출범을 시켰어요. 그럼 결국은 그 가맹점 주만 죽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님들이 하시면 안 되는데, 가끔 종종 그런 가맹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맹점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당하지 않도록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간혹 가다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월 임차료를 낼 수가 없어요.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데 잘못 선정을 했는데도 계속 이제 가맹점을 내주는 가맹업체들은 정말 점주님들 살리고 본인들 브랜드 이미지 높이시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 아닌 사기죠. 제대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이제 본점에서 할 일인데 이걸 제대로 해주질 않고요.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경우가 생기죠. 가맹계약 사전준비 및 가맹점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 LSM, 로컬 스토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전사적 마케팅에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선 개점 상권 선별, 전국 개점 가능 점포수와 개점 순위 검토, 상권 범위와 출점 가능 상권 확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DEA, 데이터 엠버블먼 어널시스, 이걸 지표 포괄 분석이라고 해요. 지표 포괄 분석, 지표 포괄 분석에 의한 가맹점별 효율성 극대화를 시켜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권 분석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요. 출점 타당성 평가를 가맹본부에 계시는 점주님께서는 가맹본부의 어떤 본점의 사장님들이나 담당자님들께서는 제대로 하고요. 제대로 출점을 시키는 것이 가장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관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점주님들이 폐업을 하고 망하게 된다면 결국은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님들도 좋은 게 아닌데, 일단 눈앞에 이익을 보시는 경우만 있다 보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점 타당성 평가. 네 번째는 부동산 개발자 및 상가 투자자의 상권 분석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그 개발자, 디벨로먼트, 이런 사람들이 상가를 짓게 되거나 건물을 짓게 됐을 때 분석을 하는데, 상가를 예를 들어서는 층별 효용 비용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죠.
예를 들면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4층이냐, 5층이냐. 이거에 따라서 비용 분석.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이 가장 비싸게 돼요. 2층부터는 그 반값, 뭐 3분의 1값 이렇게 되죠. 보통 반값도 아니고 3분의 1값 뭐 이렇게 돼요. 2층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2층, 3층, 4층은 가격이 저렴해요. 상가라도 1층 가장 비싸.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가 있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층은 매출이 가장 많이 난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렇긴 한데 점점 이제 워낙에 1층 상가가 분양가도 비싸고 임대가도 비싸기 때문에 1층에 있던 아이템들이 2층, 3층, 4층으로 가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1층만 선호하는 시대가 이제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층별 비용 분석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거는 이제 다시 점차 디테일하게 더 세분화해서 짜볼 필요가 있겠죠. 상권 분석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한 가치 산정.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고요. 이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죠. 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냐. 공신력이 있다고 믿고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믿을 수가 있다. 이러면서 그분들한테 받은 감정평가를 가지고 가치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상권 분석을 하게 되고요. 대형 상업시설의 MD 구성기획. 신도시를 가보게 되면 굉장히 큰 대형 상권들이 있고요. 대형 쇼핑몰이나 뭐 상가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MD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또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죠. 개발자들이 물론 다 대형 상업시설을 짓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MD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한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을 하는 게 또 목적이 되겠고요. 결국엔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 하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또 전략 기획까지 짤 수가 있겠죠. 지역상권이 활성화돼서 그 지역에서 유명해지고 또 우리 서울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시장이 글로벌화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뭐예요? 인터넷이나 SNS, IT 뭐 아니면 AI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니면 검색만 해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어디가 유명하고 무엇이 유명하고 어떤 상권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공략까지 같이 될 수가 있겠죠. 상가 및 상권의 공간 분석을 통해서 MD를 구성하고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자가 이렇게 상가 투자자 상권 분석을 하는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의 극대화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MD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부동산 감정평가를 왜 하느냐, 지역상권 활성화를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수익률 극대화, 그리고 망하지 않는 상권,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이 잘 된다면 굳이 그 사업을 접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다른 걸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건데 굳이 잘 된다면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상권 분석의 목적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권 분석의 발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 이론의 발전 과정은 적합한 문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거나 인정하기는 좀 역사가 짧기도 하고 많지가 않다. 근데 경영학에서 다양한 발전 이론 과정을 차용을 해서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권이라는 것은 결국 창업과 이윤 창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차용을 해서 썼다.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국내 상권 분석 형태로는 어떤 특성 이론에서 행위 이론을 거쳐가지고 상황 이론으로 발전을 했고, 현재는 정보기술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특성 이론. 상권이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에 행위 이론. 상권이 좋든 나쁘든 어떤 아이템을 설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고 이윤이 창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보기술 이론, ICT라던가 4차 산업혁명의 이론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거쳐서 상권 분석 형태가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권 분석 발전 과정을 보면은 여기 네 가지가 나왔죠. 특성 이론, 행위 이론, 상황 이론, 정보기술 이론. 그래서 특성 이론은 상권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어떤 시각이 특성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상권은 이렇고 나쁜 상권은 이렇다 하는 게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특성 이론이다. 그래서 70년대하고 2000년대까지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이다. 좋은 상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메인 통로.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은 고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정말 딱 그것이 먹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양하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다. 그리고 상권도 변한다. 고정된 건 없다. 그 다음에 영원한 건 없다. 그러다 보니까 30년간의 어떤 특성 이론이 먹혔는데 요즘에 와서 어라? 그게 아니네? 하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바뀌게 돼요. 그럼 행위 이론은 뭔가요? 좋은 상권, 나쁜 상권을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업종의 문제, 업종을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해야 사업이 성공하느냐, 이게 행위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상황 이론은 이런 상권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업종, 업태, 기타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이런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게 상황 이론이다. 이게 이제 특성, 행위, 상황 이론이고요. 마지막 정보기술 이론. 요즘에 핫한 거고 요즘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그 다음에 또 더더욱 2020년대부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정보기술 이론, 빅데이터 기반에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기술 이론인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우리는 정보기술 이론과 가장 밀접한 시대가 됐는데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정보기술 이론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1차
4차 혁명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지금은 1차 4차 혁명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해요. 우리가 1차 산업, 2차, 3차 산업혁명을 단시간에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100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50년, 60년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1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기, 2기, 3기, 4기 정도는 가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 1기 시대다. 네, 그래서 요즘엔 4차 산업혁명 1기 시대, 정보기술 이론의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권 분석 발전 과정, 상권 분석에서 특성 이론은 1기라고 보면 제조업 관점, 2기는 행위이론, 유통업 관점, 상권 분석 3기는 상황이론, 서비스업 관점, 상권 분석 4는 인공지능 관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결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겠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1차 산업, 그때는 특성 이론이다. 제조업이다. 1차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2차 산업은 유통업, 3차는 서비스, 4차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1차 산업혁명, 특성 이론, 제조업, 2차 산업혁명, 행위이론, 유통업, 3차 상황, 서비스, 4차 정보기술이론, 인공, 이렇게 연결해서 상권 분석의 시대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머리에 각인될 수가 있겠죠. 제조, 유통, 서비스, 인공인데 특성, 행위, 상황, 정보기술 이론, 이렇게 연결해서 머리에 각인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상권 분석 이론의 특성 이런 관점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지하철 5호선이 통과하는 인구 60만의 서부지역 중심지 목동 역세권이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특성 이론은 뭡니까? 상권이 좋고 나쁨이다. 여기는 좋은 상권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사례를 특성 이론에 대한 사례다. 이거는 목동지 중심의 역세권 사례.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행위이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이론. 1차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면은 2차 행위이론이고 제조업과 뭐죠? 두 번째는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행위이론은 좋은 상권이라 해도 어떤 업종을 할 건지. 빵집이죠. 파리바게트 사례. 빵집. 어떤 업종을 할 거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학술 논문으로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논문으로 썼던 거죠. 파리바게트 사례. 파리바게트는 좋은 상권에다가 좋은 입지의 상권에다가 어떤 업종이냐. 파리바게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는 빵 프랜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삼립 SPC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서 프랜차이즈 빵가게, 빵집의 내용이죠. 이제 행위이론 사례니까 행위이론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아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론은 보겠습니다. 세 번째라고 그랬죠. 제조, 유통,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경영 마케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상권 분석에서 접목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고요. 직무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직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의 목표. 그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조직을 설계하고
직무를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제기술 환경에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으면 조직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조직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고, 이 조직 목표를 설정해서 조직을 설계하고 직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직무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어떤 시스템, 경제기술 시스템이 있을 때 직무 설계를 이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이 제대로 맞닥뜨려졌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직무, 조직 목표를 위해서 조직을 설계하고 직무를 설계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상황 이론이라는 거는 미시와 거시 이론이 다 혼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경제기술, 인간사회,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된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되겠고요. 구조와 인간, 그 다음에 환경이 받쳐줘야 이 조직 내부 과정으로서 어떤 상황 이론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조직 목표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직 설계가 되는 거죠. 구조, 인간. 그러니까 조직 구조 형태 적합성, 상황에 적합한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조적 상황 이론이 있고 형태적 상황 이론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상황에 적합한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상황 이론이다. 미시 이론과 거시 이론이 다 합쳐진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이론이라는 게 기업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기업에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 상황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시, 미시, 중범위 이론이다. 상황 이론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 두 가지가, 근데 이 중간에 속한다. 이런 것들이 상황 이론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경영학에서 배우는 건데, 일단 이 표에서 보고 상황 이론 상권 분석을 보면 되겠죠. 그 상황 이론 사례를 보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상황 이론을 봤고, 이제 세 번째는 상황 이론인데, 부산 명지, 여기는 자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교대역, 평양냉면, 서간면옥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입지가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업종도 뭐 그닥 어떤 걸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입지가 좋지 않고 상권이 좋지 않더라도 이 아이템 선정을 잘 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자리임에도 이 성공을 했다. 사업에 성공을 했다. 크게. 그래서 이런 거는 결코 입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공을 시킨 사례이다. 그래서 이 상황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개개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아이템을 초이스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예를 보여준 게 명지 국제신도시 명지 찻집이고요. 또 교대역 평양냉면 해가지고 이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론 사례다.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그리고 가맹점 이용 고객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네 번째 정보 이용 기술이죠. 뭐 IT,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맹점 이용 고객 분석. 지난달 귀하의 매장을 이용한 고객의 연령별 성별 비중과 1개월 이내에 다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비율입니다. 연령 성별에 따라 판매 품목 및 메뉴 변화를 결정하고 재방문율의 증감에 따라 고객의 충성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고객 성향, 시너지 업종 현황 해가지고 M5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외식 여행에 관심이 많은 기혼 남성, M3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최소한의 외식
여가만 즐기는 젊은이. W3는 소비를 최소화하고 주로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젊은 여성. 이렇게 분류를 해서 봤더니 M5 소비가 제일 높고 이용 고객이 많고요. M3, W3 이렇게 많고요. 1순위가 뭘까? 가장 많이 한 게 생활 쇼핑, 일반 요식,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 사용 연령 고객을 나눠보고 가장 많이 사용한 업종이 뭔가를 또 나누게 됐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카드 없는 국민들 없죠? 그럼 대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정말 불특정 다수인데 거기에는 이제 카드 회원의 어떤 최소한의 정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이용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점은 여러분이 막 이렇게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데 분명히 혼자 대답한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점은요,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하고 또 대답한 학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어떤 정보나 자신의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이 약간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카드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점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또 중요시 여기는 게 자신의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보 유출이 됐다.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시비가 되고 있죠, 법적으로.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게 이것이 이제 비밀 보장이 되고 법적으로 보안 장치가 돼야지만이 반드시 사람들이 안심하고 신용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권 분석을 위한 SNS 분석 사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검색 이슈 키워드,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바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한번 본 거죠. 각자의 키워드예요. 원하는 바. 검색 키워드. 긍정이 있고 중립이 있고 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키워드를 알아보면은 요즘은 어떤 감성이냐 라를 알 수가 있겠죠. 좋다, 맛있다, 즐겁다, 추천, 먹고 싶다, 깔끔하다, 최고, 뭐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긍정, 중립, 부정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SNS 검색어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을 위한 그 분석이 이제 빅데이터, 마지막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들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주어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온 상권의 개념과 우리가 배운 상권의 개념이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A4 용지에다가 써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메일로요. 그 다음에 상권을 평가하는 구성요소, 지피지기, 백전불패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앞으로 상권 구성 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를 해본다.
세 번째는 상권 분석 이론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자신이 활용하는 수준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어떻게 상권 분석 방법을 발전시켜 나갈지 설명을 해본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A4용지 3장 이내로 써서 제 메일로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